거의 다 왔다라고 보거든요. 뭐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반등이 거의 다 왔다. 다시 또 밑으로 볼 것이다. 네. 뭐 풀로 주식 베팅해가지고 올라갈 때 다 먹자 이렇게 욕심 부리는 시기는 좀 아닌 것 같다. (2,400) 이제 중후반에 와 있는데 네.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당연히 이제 뷰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아, 이거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랠리. 자, 그런 쪽이 있고, 어떤 또 반대편에는 하락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잖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추세 반등은 아니고 지난번 6월, 7월에 왔었던 것 같은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약간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2,200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좀 나오는 거다. 당분간 조금 오르는 거다. 근데 강하게 오르진 못할 것 같다. 이런 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수가 반등한 게 소비자 물가 발표되고 급반등했거든요. 그쵸. CPI 7.7%. 네. 그게 7.7%가 워낙에 낮아서 반등했다라기보다는 이거 좀 괜찮아졌네. 올라가면 어떡하지?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네. 그것보다도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시장이 떨어질 거야 라고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매도도 많고, 그다음에 쇼친 사람들도 많고, 인버스 산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시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쇼커버, 공매도 친 것들이 다시 이제 매수해서 담는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막 나스닥이 하루에 7% 오르고 달러가 급락하고 그런 반대 현상들이 좀 급하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약간은 이제 잡힌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그다음 베어마켓 랠리 이제 2탄 뭐 어디까지 간다고 좀 보세요. 저는 여기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거든요. 뭐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반등이 거의 다 왔다. 다시 또 밑으로 볼 것이다. 네. 베어마켓 랠리가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뭐 계산 펀더멘탈 따져서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반등이 나온 이유는 아까 CPI가 잘 나왔고 뭐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듯한 모습이고 11월 달에 FOMC에서 저는 그 FOMC를 좀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FOMC에서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조금 줄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파월이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레이시라고 하죠.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 그 전에 9월달 FOMC에서는 이제 4.75를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말에 4.5. 내년에 한 번 더 올려서 4.75. 그거를 이제 연준 위원들이 전망을 했는데 12월 FOMC 파월의 기자회견 들어보니까 좀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네 라고 하면서 5에서 5.25까지 두 번 정도 더 올리는 걸로 그냥 그건 시장이 생각한 거죠. 파월은 그러니까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파월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더 올릴 수도 있다.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거든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되게 매파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CPI가 나오면서 다시 그게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이게 보니까 CPI가 낮아졌고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12월에 50bp 올리고 내년도에 뭐 한 번 정도 올려서 원래 9월 달에 있었던 점도표처럼 그렇게 되겠네라고 이제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을 조금 끌어올린 거여서 결국은 바뀐 게 없잖아요. 9월에 점도표에서 내년에 4.75라고 연준 위원들이 찍어준 거. 이걸 우리가 5회에서 여기까지 갔다가 좀 오버했다가 이게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계산상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한번 봐야죠. 6월 달에 조정받고 저점받고 반등을 했던 베어마켓 랠리가 그때 이제 6월 달에 14%가 하락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14% 하락하고 10%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반등 끝나고 9월 달에 하락한 게 또 14%가 하락하고 지금 고점 기준으로 15%가 올라서 2,499까지 올라왔었거든요. 한 4일 전에. 4일 전에 고점이.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라서 맞고 틀리고를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고 그게 또 시장에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서 6, 7월의 반등폭보다 지금 좀 더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랠리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지난번 반등이 2,550포인트에서 끝났습니다.
네. 2,550포인트. 그러면 저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2,550까지는 우리가 한번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좀 네.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연준의 생각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다라는 게 12월 FOMC에서는 75bp 올릴 것이다. 그런 상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페드와치에서도 12월에 75bp 가능성이 좀 더 높을 때도 있었고. 맞아. 근데 지금은 지금 굉장히 떨어졌죠. 네,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50bp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당장 이제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는데 한국은행도 빅스텝 한 번 더 할 수 있을 거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75bp 올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쫓아가줘야 되니까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으면 50bp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25bp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유동성 문제, 뭐 PF 사태,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큰 무리가 없으면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단 언제까지? 긴축이라든지 경기 침체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 가장 가까운 거는 이제 12월 초에 있는 고용 보고서. 연준이 보는 건 두 가지거든요. 물가랑 고용. 그래서 그때 고용 보고서 보고 생각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 네. 그러면 연준은 이제 긴축을 강하게는 못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오는 CPI. CPI. CPI가 이번에 좀 떨어졌는데 또 연이어서 좀 더 떨어진다. 네. 그렇게 하면 강하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잡혔는데 그렇게 강하게 갈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더 전저점 깨고 내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시장이라서 그 힌트가 나오는 12월 초까지는 조금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2,500, 한 50에서 50 정도까지. 2,600 정도. 네. 자, 그럼 그 사이에 좀 반등할 동안 좀 어떤 업종이 좀 좋았었죠? 반등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쇼커버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갑자기 뭐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맞아. 뭐 거의 2배가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물론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갑자기 회사가 좋아졌을 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네. 뭐 한 달 사이에 뭐가 바뀌었겠어요? 뭐가 그렇게 크게 바뀌었겠어요? 네. 뭐 중국과 뭐 결제 서비스 뭐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주가를 그렇게 많이 올릴 만한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고 결국은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해서 공매도 쳤더니 수익이 계속 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뭐 금리도 떨어지고 시장이 급반등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숏을 쳤던 세력들이 급하게 이제 숏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9월 30일 저점에서 11월, 그러니까 11월 중순까지 이 반등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코스피 200 종목들. 왜냐면 이제 코스피 200만 공매도를 칠 수 있으니까 코스닥 150이랑. 그걸 보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대한유화, 포스코케미칼, LG 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신풍제약. 이거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말 안 좋아서 공매도가 엄청 많아서 엄청 많이 떨어진 종목들. 네. 그리고 2차 전지. 두 개거든요. 두 개로 양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는 외국인이 계속 샀죠. 외국인이 사는 거는 반도체랑 2차 전지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두산인프라나 대한유화 이런 쪽 뭐 화학 업황 안 좋다, 내년에도 안 좋다, 뭐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공매도가 나오다가 쇼커버가 들어와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숏을 친 사람들이 쇼커버를 해서 이제 뭐 그걸 팔았다. 그러면 거기서 털고 나가느냐? 그건 또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먹고 나간 거거든요. 수익 났을 거 아니에요. 저점에서 공매도 계속 치다 저점에서 쇼커버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굉장히 높은 데서 팔고 나간 거랑 비슷한 효과잖아요. 네. 그럼 내가 주식을 막 해가지고 10,000원짜리가 막 30,000원 돼서 네. 근데 거기서 내가 막 팔고 내려가니까 막 팔고 나가니까 그게 2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시. 다시 사고 싶지 않을까요? 네네. 내가 여기서 수익도 받고 팔고 내려갔더니 많이 떨어졌더라. 그럼 공매도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쟤들 되게 안 좋은데 내가 저점에서 이제 쇼커버 해가지고 이 가격이 좀 올랐네? 저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왜냐면 지금 바뀐 게 없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 시기도 아니고. 그쵸.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네.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네.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쪽에는 또 공매도의 공격을 또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낙폭과대에서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뭐 2차 전지 쪽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뭐 그러면 정답은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런데 외국인이 계속 사면 올라가겠죠. 네. 9월 말 10월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5조 7천억을 순매수했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개인 기관 다 팔았어요. 기관은 조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조금 매수 정도고 그러면 지금 반등은 외국인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외국인이 5조 7천억 사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건데 외국인이 계속 사주면 올라갈 거고 네. 외국인이 여기서 매수를 멈춘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쪽들도 사실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외국인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외국인은 환율의 영향도 좀 많이 받을 거예요. 최근에 달러가 굉장히 네. 강하게 떨어지고 원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그렇죠. 외국인 수급이 더 강하게 유입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우리가 1,440원을 보다가 최근에 안 좋을 때 지금 1,3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화 강세도 꽤 빠르게 많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경계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2,550이나 2,6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주식을 사자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주식을 사자라는 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약간 신규 진입보다는 네. 현금을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는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지수 반등 나왔을 때 현금 좀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2,550에서 2,150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좀 들고 있어도 네. 괜찮은 시기다. 뭐 풀로 주식 베팅해가지고 올라갈 때 다 먹자 이렇게 욕심 부리는 시기는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장기로 내가 4, 5년 볼 거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은 조금씩 분할해서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쇼커버 이제 업종 좀 찾는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 차장님. 사실 뭐가 쇼커버가 들어올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찾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런데 일단은 많이 빠진 종목 중에 공매도가 많은 종목, 뭐 그게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수치상으로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네. 힌트를 이거 쇼커버구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고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야겠죠. 카카오뱅크를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여기 카카오뱅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죠. 네. 뭐 언제 어디서 공매도가 나올지 그거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공매도 일별 추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일별 추이. 네, 여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날의 거래량, 그날의 공매도, 그래서 전체 거래량 중에 이제 공매도의 비중 여기 보시면 31%까지 올라갔죠. 전체 거래 중에 3분의 1이 공매도라는 뜻이에요. 계속 늘어나죠. 여기서 뭐 20%, 17%, 그래서 10월 28일이 공매도가 전체 거래에서 31% 차지한 게 저점이거든요. 10월 28일 저점이죠.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날입니다. 네. 그런데 보면 그 다음부터 공매도 비중이 8%, 9%, 어쨌든 3% 이렇게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공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주가를 보면 그때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럼 이거는 쇼커버의 신호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잖아요. 네. 체결 강도라는 걸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체결 강도가 뭘까요? 체결 강도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매도 호가가 있고 매수 호가가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밑에서 매도 호가를 잡아먹는다. 그럼 체결 강도가 높아집니다. 매도 호가를 잡아먹는 그게 100이고 매수 호가를 위에서 밑으로 파는 게 100이다. 그러면 체결 강도는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위로 사는 사람이 더 거래량이 더 많다. 근데 체결 강도가 강할수록 더 높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이 급한 거죠. 마음이 급하다. 그렇죠. 쇼커버 들어가려면 뭐 밑에 걸어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공매도 칠 때는 업팅 룰이라는 게 있어서 네. 밑으로 때려서 팔 수는 없어요. 위에 올려놓는 거지. 그러면 누군가 밑으로 이제 체결 강도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10월 28일 전까지는 21선으로 보죠. 뭐 20일 평균으로 보죠. 뭐 짧은 걸로 봐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다 90 밑이죠. 파는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31일부터는 체결 강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일로 보면 막 150까지 올라가죠. 굉장히 급하게 사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결 강도가 높아지고 여기 공매도 일별 비중이 낮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이거 쇼커버링이
오면서 반등하는 거구나. 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거꾸로 보면 이거 쇼커버링이 거의 끝난 것 같네. 네. 이거는 그거 어떻게 확인하죠? 여기서 또 다시 공매도가 늘어나는구나. 이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늘어나고 있네요. 다시 늘어나고 있고 네. 체결 강도를 보면 체결 강도가 점점 뭐 5일선으로 보면 108, 109까지 올라갔다 점점 줄어드네. 97, 100 밑으로 내려갔네. 이런 거를 확인하면 카카오뱅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네. 가지만 기준으로 한다면 네. 이제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올랐으니까 약간 매도해야 되는 신호일 수도 있는. 그럼 약간 이제 공매도를 추정해 보는 거죠. 공매도가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추정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지표들은 좀 보시면 네. 쇼커버링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공매도 때문에 떨어지는지 한번 뭐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는 차장님 거죠. 덕분에 좋은 팁 하나 얻었네요. 그러면 이제 현금 만들려면 정리를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네. 좀 뭘 정리할까요? 너무 어려워. 뭘 들고 계신지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특별히 악재가 있지 않는 한 좀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대안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뭐 반도체나 삼성전자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와서 그런데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좀 많이 사지 않았나요? 엄청 샀죠. 근데 이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은 좀 괴리가 있어요, 주가가.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왔는데 네. 하이닉스는 조금 아직까지 저 밑에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해 주세요. 점검. 네. 저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가지. 대한민국을 사는 거다. 그죠. 네. 종목을 산다기보다. 대한민국을 사는 거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다른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굉장히 무서웠는데 동학개미들이 그리고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그게 왜 그랬냐면요. 왜냐하면 이제 아예 모르신 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당장 살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그냥 아는 게 삼성전자고 그러니까 그랬을 1위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야, 이 기업이 망할까? 그죠. 여기는 안 망할 것이다. 왜냐면 코로나 팬데믹 그때는 뭐 1위고 뭐고 그거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너무 싼 거 같으니까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안 망할 게 뭐야? 삼성. 코로나로 해서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전염병으로 죽어도 얘는 안 망하겠지 이런 생각이 좀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성장주 다 팔고 삼성전자를 산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5조 막 이 돈이 들어올 때 네이버 엄청 팔고 삼성전자를 샀어요. 뭐 네이버 관계자가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다이다이 붙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식이 두 개뿐이 없어요. 네. 그럼 결국은 막 굉장히 큰 위기가 와서 끝까지 살아남을 게 뭐냐? 뭐 삼성전자겠죠. 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네이버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네. 돈도 잘 벌고 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음. 라는 시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금리 계속 올리고 신용위기 터진다 뭐 한데 그런 이제 무서운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야 그러면 안 망할 기업 뭐야? 삼성전자는 현금이 100조가 넘게 있는데요. 뭐 위기가 오면 뭐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좀 달라요. 삼성전자는 100조가 넘게 있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유동성 뭐 현금이 10몇 조 정도, 요건 제가 확인을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네. 삼성전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해가지고 10조가 지금 갚아야 될,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될 돈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하이닉스는 위기가 와서 만약에 내년에 적자가 뜬다? 그러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할 때도 아니고 네.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얘들이 이익을 내서 이자는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신용 위기가 굉장히 위험해진 시기라서. 네, 저는 그런 위기가 한번 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말씀하신 네이버 카카오 있는 인텔 섹터는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데 네. 제가 이제 성장주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싫어하는 게 얼마 전에 아닙니다. 급등을 했죠. 네, 급등했어요. 급등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가 무조건 될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런 표현 썸네일이 들어가는데. 쓰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없죠.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카카오톡 안 쓰고 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든 독점이니까. 맞아. 그런데 지금은 뭐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고 그때그때 이제 또 유행이 다르거든요. 네. 지금 이들의 시장은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워낙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오버슈팅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첩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네. 실제로 뭐 매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맘만 먹으면 경기가 살아나고 맘만 먹으면 이익이나 매출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다른 거죠. 네이버가 급락한 게 그거 푸시마크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인수하면서 우리나라의 당근마크니까. 네네네 미국에 그거 인수하면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현금을 막 그렇게 쓰냐. 지금 위기가 올 텐데 경기 침체가 올 텐데 그런 거 잘 쟁여놓고 대비해야지. 그러면서 매도가 막 나오고 그게 쏟아진 지금 시기가 아니었으면 또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었을 수도 있을 텐데. 재작년 같았으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을 거고. 근데 저는 미래를 봐야, 저 점쟁이는 아니라서 미래 못 보지만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네네네. 투자는 안 좋을 때 해야지. 포시마크를 재작년에 그 가격에 저는 못 샀을 거라고 봅니다. 재작년에 쿠팡이 100조였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 5년 10년 뒤 네이버나 카카오가 약한 점이 그거잖아요. 왜? 아,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너희 구글이랑 어떻게 뭘 비교하냐. 비교할 수 있는 어. 수준은 아니죠. 지금 현재 어. 시총만 봐도. 그런데 해외 진출 안 하고는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 지금 다 고사하게 생겼잖아요. 힘들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저렴할 때 인수해 놓고 3년, 4년, 5년 뒤를 본다라고 한다면 네.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지만 뭐 이렇게 고금리,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 이게 계속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독과점에 성장하는 기업이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네이버, 카카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네. 그리고 언제? 단기간으로도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단기간으로도 쇼커버 들어오면서 많이 오른 감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시장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네. 또 공매도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를 사는 시기는 뭐 똑같죠.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기. 근데 저기서 저는 드는 의문이 네. 이 카카오가 이제 어쨌든 그때 화재 사건으로 그때 이제 주가가 네. 이제 바닥에 있을 때 화재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더 떨어질 때가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네.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 이게 좀 멈추거나 그때 좀 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럼 이제 지금도 아니고 그때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인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안 내렸는데 왜 급등했느냐.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으니까. 약간 그런 긴장감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큰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그때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인터넷주들이 오른 이유는 그거였잖아요. 인플레이션 끝난 것 같은데 CPI가 낮게 나오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올렸는데 뭐 금리를 실질적으로 내릴 기미가 보이고 매출이 아주 크게 뭐 내려가지만 않으면 성장만 계속 해주면 저는 그 시점이 진짜 본격적으로 살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은 약간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봐야 되는 주식이다. 근데 그걸 딱 알 때쯤에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반영해 있지 않을까요? 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분할 매수해야죠. 모르겠으면 분할 매수. 네. 바닥을 뭐 저도 알 수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금리라는 건데 네. 자, 그럼 미국의 연준 12월 금리랑 2023년 금리 인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매우 많이 그러니까 그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거든요. 되게 많이는 못 올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측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다 틀리니까. 그래서 저는 12월에는 50bp 패드워치에서 거기에 가장 네. 높은 확률이죠. 그리고 내년에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그런 수준.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저는 끝났다라고 봐요. 이제 CPI도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PPI도 떨어지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할 수도 있다. 왜냐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 미국의 수입 물가가 떨어질 거거든요. 어저께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수입 물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가 나왔어요. 조금씩 무언가가 정말 약간 이제 시간이 좀 딜레이 됐지만 정말 무언가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어 CPI 같은 그러니까 에너지나 식품 제외하고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주택 가격이거든요. 미국이 주택 가격이 올해 이제 8월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주택 가격은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주택 가격
이런 조사라는 게 가계 조사를 하거든요.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집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뭐 인지하고 인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시차가 6개월인데 올해 하반기 시작부터 떨어졌으니까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부터는 그게 코어 CPI의 하락 요인이 될 겁니다. 지금 중고차 가격, 그러니까 기존의 CPI를 굉장히 많이 올렸던 에너지, 중고차 이런 가격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서비스 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서비스 물가도 사실 지금 소비 시즌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주머니가 조금씩 비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저축률이 가계저축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원래 4, 5%가 정상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급등했다가 지금 그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습관이 무섭잖아요. 정부에서 돈 막 찔러주니까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런데 보조금 끊겼고 나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쓰던 소비가 쉽게 멈추지 않는 거죠. 한번 늘어난 소비는 쉽게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순간 소비도 조금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집값 정도만 잡히면 신차 가격이랑 집값 정도만 잡히면 코어 CPI도 잡힐 텐데 집값은 아까 6개월 시차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차값 이것도 사실 뭐 우리 김 작가님 정도 되면 이제 현찰로 차를 사겠지만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꺼내서 현찰로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차를 어떻게 사나요? 보통 뭐 할부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할부 금리가 10%까지 올라갔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7%인데 자동차 할부 금리는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에 대한 수요도 조금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일 거고 예전에 작년에 막 코인 시장 좋고 부동산 좋고 주식 좋을 때는 내가 1억짜리 테슬라 살 수 있는데 1억짜리 테슬라 살 수 있는데 지금 차를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문 접수하신 분도 취소하신 분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신차 가격이 그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신차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 하락하기 시작하는 뭐 내년 1분기? 뭐 이때면 인플레이션은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고 인플레이션은 순환적인 거예요. 올해 인플레이션이 3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전년 동기로 보면 내년 3월 이후부터는 급등한 그게 기준이 되죠. 기준이 되면서 역기저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전년 동월 대비. 그렇죠. 그래서 연준위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년에 한두 번 정도 올린다라는 거는 내년 1분기 지나고 2분기에 역기저가 발생하는 그 시점의 인플레이션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올린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인플레이션은 거의 올해 4분기가 내년 1분기나 이런 데가 막 빠지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올릴 이유도 없고 너무 재미없는 매크로를 길게 하고 있죠. 고용도 안 좋아질 겁니다. 아마존이 10,000명 잘랐잖아요. 지금은 11월 24일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 소비 시즌이잖아요. 이쪽에 고용이 계절적으로 좀 올라가 있는 거고 어저께 타겟이 순이익이 50%가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그러면 그런 업체들, 그런 유통업체들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제가 기사 보니까 한국에서도 백화점 이제 4분기, 12월 매출을 이제 급락을 약간 조금 조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그 파월 의장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고용이 지금 완전 고용인데 무슨 침체냐. 고용도 내년 초부터는 빠르게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돼서 금리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주 강하게 못 올릴 것이다. 12월에 50bp, 내년에 한 번 정도. 내년에 한 번 정도 뭐 베이비나 25bp. 그 정도 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 증시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만약 거기서 딱 멈추면 증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좋을 수 있겠네. 그 한 번 더 랠리를 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침체가 얼마나 깊게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